아들한테 사기를 당했습니다. 딱 그렇게 말했을 때 사람들은 제게 물었죠. 진짜 아들이 맞냐고. 그 말이 더 아팠습니다. 아들이라는 사실이 더 이상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것. 저는 명자 70살입니다. 그날부터 다시 제 이름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70이 훌쩍 넘은 나이에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게 됐어요. 그것도 그냥 비행기가 아니고 캐나다라는 머나먼 나라로 떠나는 비행기요. 내가 평생을 살면서 이런 날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엄마, 요즘엔 연세 있으셔도 다들 여행 많이 다니세요. 우리랑 캐나다 구경하면서 푹 쉬세요. 아들 녀석이 그런 말을 했을 땐 그냥 덤덤했어요. 근데 막상 짐을 싸고 공항에 가고 비행기표를 손에 쥐고 나니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두근두근 뛰기 시작했어요. 며느리가 사준 패딩 점퍼도 어깨 위에 딱 걸쳐보고 여권 사진도 다시 들여다보며 참, 내가 여권도 있구나 하며 혼자 웃었죠. 내 인생의 외국이란 건 TV 속 여행 프로그램이나 교회 권사님 손주의 사진 속에서나 나오는 이야기였는데 이렇게 내가 나 자신이 직접 한다는 게 아직도 실감이 안 났어요. 공항에 도착해서 비행기 탑승구 앞에 섰을 땐 마치 어린 소녀가 된 것처럼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어요. 그날의 나 정말 행복했어요.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내 눈앞엔 낯선 공항과 낯선 언어들이 가득했어요.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 손엔 땀이 날 정도로 떨렸지만 게이트 밖에서 손을 흔드는 손주들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 모든 긴장감이 한순간에 풀려버렸죠. 할머니! 그 조그만 몸들이 달려와 내 다리를 꼭 껴안았고 나는 울컥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껴안아주기만 했어요. 몇 년 만에 보는 손주들이 이렇게 컸다는 게, 이 낯선 땅에서 나를 기다려줬다는 게 그저 눈물만 났어요. 아들은 내가 고생한 만큼 이제는 좀 편히 살라고 했고, 며느리는 미소 지으며 따뜻한 담요를 내 어깨에 덮어줬어요. 그 순간만큼은 정말 내가 보호받는 존재처럼 느껴졌어요. 이틀째 되는 날엔 밴쿠버 근교 바다를 보러 갔는데 넓디 넓은 풍경에 마음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죠. 손주들이 내 손을 끌고 이곳저곳을 보여주며 여기가 우리 학교예요. 저긴 수영장. 하고 자랑하는데 참 나도 이런 나날을 살게 되다니 감사했어요. 낯선 나라에서 내 인생의 마지막을 아들과 같이 따뜻하게 살 수 있을 거란 기대가 생겼습니다. 정말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어요. 그 따뜻함 뒤에 어떤 그림자가 숨어 있었는지를요. 처음 며칠은 참 좋았어요. 손주들은 학교 끝나고 오면 내 품에 안기고 나는 그 작은 손을 꼭 잡고 동네에 한 바퀴 산책을 하기도 했죠. 한인마트에서 한국 김도 사고 공원에서 다람쥐 구경도 하고 정말 꿈만 같았어요. 아들은 회사 일로 늘 바빴고 며느리도 무척 분주해 보였지만 그래도 그런 게 외국살이겠거니 싶었어요. 나는 내 역할만 잘하면 되지. 괜히 부담 주고 싶지 않았죠. 근데요, 어느 날부터인가 며느리의 눈빛이 조금씩 달라졌어요. 처음처럼 다정하지 않고 뭔가 말을 꺼내려다 말고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딱 잘라 대답하거나 피하는 느낌이랄까요. 어느 날은 내가 아침 식사를 차리려 하니까 어머니, 굳이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쉬세요. 하며 접시를 툭 치우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 속에 담긴 뉘앙스가 느껴지잖아요.
괜히 나서지 말라는 뜻이겠구나 싶었죠. 그러면서도 이상하게 나를 혼자 두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어요. 집에 나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고, 밥도 냉장고에 있던 걸 데워 먹거나 아예 라면으로 때우는 날이 많아졌어요. 그렇다고 누가 챙겨주는 것도 아니고 물어보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때부터였어요. 내가 혹시 귀찮은 존재가 된 걸까? 이게 진짜 가족과 함께하는 삶이 맞는 걸까? 괜찮다고 생각했던 나날들이 조금씩 균열이 가기 시작했어요. 뭔가 말 못할 일이 이 집안에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자꾸만 들기 시작했죠. 어느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일어난 아들과 며느리가 다소 분주한 얼굴로 내게 말을 걸었어요. 엄마, 우리 둘 다 출장을 가게 됐어요. 일주일 정도 걸릴 텐데 엄마는 그냥 집에서 푹 쉬세요. 출장, 둘이 같이? 아무리 외국이라도 부부가 동시에 출장을 간다는 게 어딘가 이상했지만 난 고개만 끄덕였어요. 괜한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필요한 건 다 냉장고에 넣어놨어요. 외출은 되도록 삼가해 주세요. 그 말과 함께 며느리는 현관문을 닫았어요. 탁 하고 나는 소리 왠지 모르게 가슴이 철렁했죠. 처음엔 그저 조용한 시간이려니 했어요. TV도 보고 손주들 그림도 들여다보고 차 한 잔 따라 혼잣말도 하며 시간을 보냈죠. 그런데 하루, 이틀, 어느 순간부터 아들과 며느리의 연락이 끊기기 시작했어요. 전화는 꺼져 있고 메시지는 읽지 않거나 답도 없었어요.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사고라도 났나? 처음엔 걱정이 앞섰지만 며칠이 지나자 그 걱정은 서서히 의심으로 바뀌었어요. 집안엔 정막이 흐르고 냉장고엔 준비된 음식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어요. 밖에 나가면 길도 모르고 말도 안 통해. 현관문 앞에서 망설이다가 그냥 돌아서는 일이 반복됐죠. 한낮에도 커튼을 닫고 소파에 가만히 앉아 멍하니 창밖을 보게 되더라고요. 내가 이국 땅에서 혼자 남겨졌다는 사실이 조금씩 뼛속으로 스며들고 있었어요. 그렇게 나는 아무도 없는 집에서 혼자 밥을 데우고 혼자 잠을 자고 혼자 깨어났어요. 이게 과연 출장일까? 아니면 나를 그냥 두고 떠난 걸까? 며칠이 지나도 연락은 없었어요. 아들의 번호를 눌렀다 지우기를 반복했고 며느리에게 보낸 메시지는 그대로 회색 체크만 떠 있었죠. 혹시 무슨 급한 일이 생긴 걸까? 내가 모르는 상황이 있는 걸까? 그저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려 애썼어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계속 시려왔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열흘쯤 됐을까요? 초인종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로 온 문자에 어머니, 안부 여쭤도 될까요? 라는 글을 보고 한인마트에서 잠깐 인사 나눈 교회 권사님이 내 안부가 걱정되어 일부러 찾아오신 거였어요. 그분을 보자 괜히 눈물이 핑 돌더군요. 괜찮다고 했지만 눈물은 멈추질 않았어요. 권사님은 조용히 내 손을 잡고 묻더군요. 아드님이 말씀도 없이 떠나셨어요? 출장이라고 했는데 열흘이 지나도 연락이 없네요. 혹시 정말 그게 출장일까요? 그 한마디가 심장을 찌르는 것 같았어요. 설마 내 아들이 날 이렇게 남겨둘 리가. 그 순간까지도 난 믿고 싶지 않았어요. 그저 일이 많아선가, 통신 사정 때문일까. 내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하지만 권사님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혹시 모르니까 조심하세요. 제가 내일 다시 올게요.
같이 알아볼 수 있으면 알아봐요. 그날 밤, 혼자 집에 앉아 창밖만 바라봤어요. 달빛이 유독 쓸쓸하더군요. 혹시 내가 정말 여기에 버려진 걸까? 누군가 곁에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그때는 얼마나 마음이 놓이던지요. 하지만 동시에 그분의 조용한 경고가 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그 다음 날 권사님은 정말 다시 찾아오셨어요. 나도 모르게 반가운 마음이 먼저 앞섰죠. 이 낯선 땅에서 나를 걱정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요. 권사님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지인한테 부탁해서 한국에 있는 부동산 등기 좀 확인해 봤어요. 혹시 몰라서요. 그 한마디에 내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성남에 있는 그 땅 이미 팔렸더라고요. 한 달 전에요. 명의는 명자 씨 이름이었지만 위임장으로 처리가 됐다네요. 순간 숨이 막혔어요. 위임장이라니? 내가 그런 서류를 쓴 기억은 없었어요. 그 땅은 남편과 내가 피땀 흘려 모은 마지막 남은 유산이었고, 그마저도 나중에 손주들 대학 보내는 데 쓰려고 아껴둔 건데, 보상금이 꽤 컸대요. 재개발이 되면서 말이죠. 권사님의 말에 나는 고개를 푹 숙였어요.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아들이 나를 데리고 와서는 내가 도착하자마자 그 땅을 팔고 재산을 정리하고 그러곤 나를 여기에 남겨두고 떠나다니. 그 순간 머릿속에 지난 몇 주가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며느리가 보여준 과한 친절, 손주들의 어색한 인사, 그리고 그들의 출국 날, 갑자기 들뜬 듯한 눈빛까지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기분이었죠. 그들은 애초에 나를 모시러 온 게 아니라 이용하러 왔던 것이에요. 그날 밤 나는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심장이 조여오는 듯했고 눈을 감아도 아들의 얼굴만 떠올랐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내가 이 가족에게 해가 되는 사람이었나? 배신감, 분노, 상실감까지. 그 모든 감정이 뒤엉켜 나는 내가 누군지도 모를 만큼 무너져 내렸어요. 그날 밤 나는 깊이 생각했어요. 이대로 계속 남아있을 수는 없다는 걸요. 언어도 안 통하고 주소지도 모르는 여기서 내 존재가 아무 의미도 없다는 걸 처절하게 느꼈죠. 그런데 더 불안한 건 현실이었어요. 권사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여기 오신 거 관광비자죠? 보통 6개월까지만 체류 가능해요. 그 이상 머무르면 불법 체류가 될 수도 있어요. 그 순간 나는 멍해졌어요. 나는 이제 집도 주소도 없는 상태였는데 여기서조차 머무를 수 있는 시간도 정해져 있다니. 절망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결심도 섰어요. 이대로 무너질 순 없다고요. 나는 권사님께 조심스럽게 부탁드렸어요. 저 한국 돌아가고 싶어요. 비행기표 예매하는 것도 잘 모르겠고, 사실 비행기 티켓값도 없어요. 혹시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권사님은 놀라지도 않으시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당연하죠. 우리가 함께 알아봐요. 명자 씨 절대 혼자 아니에요. 그 말에 나도 모르게 울컥했어요. 나를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사람. 그게 그렇게 고마울 줄이야. 작은 캐리어 하나에 옷 몇 벌, 손주 사진 몇 장, 그리고 한국에서 가져왔던 약봉투만 넣었어요. 출국 당일 아침, 권사님이 공항까지 데려다 주셨어요. 긴 줄 사이에서 손을 잡고 작게 말해 주셨어요. 명자 씨, 이제부터는 명자 씨 자신을 위해 인생을 사세요.
누구에게 휘둘리지 말고요. 그 말을 가슴에 새기고 나는 탑승 게이트를 향해 천천히 그러나 단단한 걸음으로 걸어갔어요. 한국에 돌아오고 나서 나는 곧장 구청과 등기소부터 찾았어요. 그리고 믿기 힘든 서류들을 마주했죠. 분명히 내 명의였던 땅이 어느새 아들 이름으로 매매됐고 수십억의 재개발 보상금까지 그 계좌로 들어간 기록이 있었어요. 더 이상 감정에 매달리지 않았어요. 나는 곧장 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갔고 자원봉사 변호사님께 모든 걸 털어놨어요. 직접 서명 안 했는데 위임장이요. 공증도 없고요. 변호사님의 표정이 단단해졌어요. 이건 명백한 위조입니다. 서명 감정 맞고 바로 대응합시다. 며칠 뒤 필적 감정 결과가 나왔고 내가 쓴 게 아니라는 게 분명해졌어요. 나는 바로 위임 무효 소송을 걸었고 부동산 매매 자체를 원천 무효로 돌릴 수 있는 카드를 쥐게 된 거죠. 이제 내가 당하기만 하던 명자가 아니라 내 권리를 되찾는 명자로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소송은 예상보다 빨리 끝났어요. 위조된 위임장은 무효로 인정됐고 매매 계약도 전면 무효 처리됐죠. 보상금 대부분은 이미 써버려서 돌아오지 못했지만 남아있던 예금과 일부 잔액은 내 계좌로 돌려받을 수 있었어요. 그 소식 지인들을 통해 알려지자 며칠 뒤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번호만 봐도 가슴이 쿵 내려앉았지만 나는 침착하게 수신 버튼을 눌렀죠. 엄마, 그땐 우리가 잠깐 판단이 흐려졌어요. 지금이라도 돌아오셔서 우리랑 같이 지내요. 아이들도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그 말에 나는 잠시 말이 막혔어요.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고 조용히 대답했죠. 그래, 너희 마음도 알겠다. 하지만 이젠 나는 그저 엄마가 아니라 명자라는 이름으로 살고 싶구나. 전화기 너머에서 들리는 아들의 말이 한참 멈췄어요. 나는 더 이상 그 침묵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젠 내 삶의 주인공은 누구도 아닌 나니까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엔 혹시 지금 혼자 외롭고 억울하고 마음 한켠에 남모를 상처를 안고 계신 분도 계시겠죠. 하지만 꼭 말하고 싶어요. 절대 내 존엄을 포기하지 마세요. 세상이 아무리 등을 돌려도 내 이름 하나, 그 자존감만은 꼭 붙잡고 계세요. 돈보다 중요한 건 누구보다 나를 아끼고 존중하는 마음이에요. 그게 바로 내가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진짜 나니까요. 혹시 지금 이 이야기가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거시기 내 말이 채널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이곳은 그냥 이야기 채널이 아닙니다. 우리네 삶 속 숨겨진 진심과 통쾌한 인생 역전 이야기를 가슴 깊이 전해드리는 진짜 이야기 공간이니까요. 좋아요 한 번, 구독 한 번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힘이 된답니다. 거시기 내 말이요. 이런 얘기 어디 가서 말할 데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끼리 나눠요. 제 이야기를 이렇게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